제가 준비한 내용은 기후 위기와 IT 기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우리 기후 위기와 IT 기술에서 보면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요즘에 탄소 중립이라는 말과 기후 기술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저희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탄소를 이렇게 줄이는 건 알겠는데 탄소 중립이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로 한번 찾아보면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이제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흡수하는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흡수하고 줄이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합을 했을 때 0으로 만든다는 개념, 이걸 탄소 중립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 기술, 기후 테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포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 기술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그리고 기후 변화에 적응에 필요한 장비, 기술, 뭐 이런 지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적응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적응을 할 것인지 그런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석연료 대신 이제 자연적인 그런 신재생 에너지 기술들 포함해서 그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흡수하고 자원으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포집이나 수송 그런 저장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가뭄, 홍수 등에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기상 예측 프로그램이라든지 재난 예측 프로그램 이런 것들, 해양 생태계 관리나 식량 생산 기술과 같이 기후 변화 적응 기술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 발전을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는데 식량이나 건설 그리고 뭐 토지 이용이나 생태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광범위하게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IT 기술을 어떻게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활용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IT 기술의 핵심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사물 인터넷이 제일 주축이 되는 기술인데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센서들을 활용해서 그 센서들이 읽어오는 데이터들, 엄청 많은 그 센서들의 데이터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우리 기후 위기 기술에 접목을 하고 있는지를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 위기 중에서 보면 우리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을 표시하는데 영국 리즈 대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결과인데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인데 제일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동차 이용하지 않기 이게 이제 수치로 환산하면 2.04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전기 자동차 운행하기 1.95 장거리 여행 안 하기 1.6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큰 순서대로 지금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활용하기,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 오른쪽에 보시면 건물 그린, 리모델링 하기, 자, 채식 위주의 식사, 히트펌프 사용하기, 그러니까 냉난방 에너지 효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리기구 바꾸기, 요거는 이제 주로 개발도상 국가에서 조리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탄소 배출 이런 걸 줄이자라는 거고요. 재생에너지로 난방하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확연하게 이제 보시면 수치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제일 그 탄소 발자국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자동차와 관련됐거나 아니면 뭐 여행 이런 것과 관련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뭐 다른 부분에 이제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줄이면 좀 많이 줄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이 10가지 방법을 보면서 차츰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림이 조금 흐릿하긴 한데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는 이제 보통 전력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한전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잖아요.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데 그런 에너지를 지능형 스마트 플러스 그리드 전력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묶어서 에너지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기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전력망에다가 IT를 접목을 해서 에너지 소비나 에너지 전력이 필요한 그런 수요 관리를 극대화하자라는 기술이고요. 그 IT 기반으로 이제 이 에너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낭비되는 에너지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술 자체는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중앙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한 곳에서부터 송배전 그 탑을 통해서 각각 지역에 이제 전기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스마트 그리드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중앙이 아니라 좀 분산이 되어 있어요. 각각 필요한 곳에서 전부 분산이 되어 있어서 얘는 이제 기존에는 일방적인 전력 기술이었다고 하면 이제 스마트 그리드 기술 같은 경우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스마트 그리드 기술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양방향이 되려면 서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쪽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쪽 부분에서는 전기도 공급해주고 수요도 관리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수요자 입장의 지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서 뭐 이 지역의 태양광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에너지 자체를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공급자한테 팔 수도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양방향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되면 개인이 이제 전기를 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전기차 충전을 할 때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할 때 무조건 충전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단 그 차와 소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차와 소통이 돼서 그 차가 어느 정도의 언제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전력을 생산하시는 곳, 뭐 한전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관리도 굉장히 쉽고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안에서 고장이나 이런 것들도 진단이 되어서 자동으로 전력이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시간별로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우리 올해도 보면 굉장히 폭염이 좀 심해가지고 며칠 동안은 계속 방송에서 나왔었잖아요. 전력 수요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들도 이제 최대 전력량을 계속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부담에서 좀 적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버려지는 전기들도 상당하다고 해요. 그렇게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최대 전력량에 맞춰서 이 전력을 계속 개발하는 이제 그런 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발전 설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가 되면 전력량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최대 전력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 설비에 계속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장도 예방할 수 있고 곳곳에서 이제 바로바로 전력에 관련돼서 문제가 없이 그렇게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뉴딜 정책으로 해서 이런 스마트 그리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정책을 이제 많이 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건 이제 소규모 지역 단위로 전력을 자급자족하자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력을 중앙에서 계속 보내다 보면 전력 손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나는 자연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걸로 이용을 하고
남는 거는 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이제 가상도인데요. 보통 이렇게 공장이나 집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발전소, 빌딩, 모든 집들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인데 제주도 전체에서 운영을 한 게 아니라 제주도의 구자읍이라고 하는 이제 이쪽 약간 동쪽이죠. 동북 쪽에 있는 요 지역에서 실제로 이제 12개 그 대기업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거를 실제로 운용을 했는데 인프라를 먼저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실증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운영하고 있을 때 고장을 자동 복구하고 그다음에 전력 수요도 예측을 해서 남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풍력 발전으로 인한 전기 이런 남는 전기를 타 지역까지 전송이 되도록 그렇게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뭐 자동차나 이런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충전 설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종합 모니터링 이런 시스템을 다 가정마다 제공해주고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모자라는 전기 없이 이 안에서 다 실제로 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 기술의 제일 대표적인 이제 그 기반으로 만든 게 이제 그리드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고품질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에너지 이율도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이제 기후 위기 대응 사례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물 인터넷이 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로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전력 고장예지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전력 고장예지 시스템은 이제 정전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으로 고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센서나 이런 것들의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고장 징후를 사전에 파악한 다음에 제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실증적으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이 고장 예지 시스템이 더 유용하다라고 해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량이 좀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발전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전기 자체를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송배전 그런 전송하는 경로가 되게 복잡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ICT 시스템이 발전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더 자동으로 전력망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전국 단위로 이제 에너지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돼서 이 부분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사례는 아까 이제 제가 탄소 발자국 10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수치로 표현을 했을 때 가장 큰 수치가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좀 줄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 요즘 많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전기 자동차인데 우리나라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이 자동차 생산 업체에서도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로 다 전환을 해서 이제는 뭐 디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산하지 않고 있죠, 새로.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2020년에 이제 이 기업이 글로벌적으로 획득한 지적재산권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 2,0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2,000건 넘는 것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다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된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쪽으로 연구 개발을 더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자동차가 가겠구나 하는 것들이 좀 보이는데요. 이런 자동차는 지금 이제 여기 보여지는 이미지에서 보시면 기존의 내연 자동차와 다르게 전기 자동차는 이제 배터리와 모터를 이용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개발하는 부품 자체도 다 이렇게 친환경 모빌리티 형태로 다 부품들을 다 전환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플라스틱도 좀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것들로 좀 바꿔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요즘 최근 나왔던 전기차 중에서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좀 핫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대부분 뭐 드론을 날리시거나 이동형으로 이제 전자기기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이 아이오닉만 있으면 어디든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아이오닉은 이제 전기차를 충전을 해서 거기다가 모든 기기들을 전자기기들을 꽂아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핫한데 이 실제 현대 그 모비스라는 그 부품, 이 현대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기업에서 VGT라고 하는 전기차 배터리에 그 담긴 전력을 다른 기기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VGT라는 것이 그 제주도에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했을 당시부터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개발이 되어서 전기차 자체가 이제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 형태로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운전자는 그러면 전기 요금을 아무 때나 이제 이 그 전기 자동차를 뭐 끝까지 물론 다 쓰고 나서 충전을 하겠지만 아무 때나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이 조금 비교적 싼 심야 시간대에 충전을 하면, 가득 충전을 하면 요즘 이제 배터리 용량이 커져서 그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력을 실제로 이 전기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00%다 전기를 쓰시지 않는데요. 20%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거의 주차를 해놓고 다시 쓰거나 이런 형태로 하는데, 그렇게 충전해서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력을 에너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피크 시간에 전력회사에 다시 되팔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그리드처럼 개인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전기차를 사용하면서 환경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기술이 개발이 돼서 이 부분 굉장히 핫한 기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자동차를 아직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바꿀 때는 전기 자동차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기술이 이제 같이 접목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보통 에너지 그 수요를 위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나 이런 충전소 같은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다 외곽에다가 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력 수요 시간에 제일 많이 쓰는 시간에는 이게 중앙에서 대부분 보내주다 보니까 송전선이 막히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VGT 기술이 상당히 좀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양방향으로 얘가 전기 자동차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충전을 해놓으면 중간중간에 만약에 전기가 잘 공급이 되지 않거나 에너지 피크 시간이다라고 할 때도 전기를 받아오고 보낼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VGT 기술로 해서 전기차를 4대가 같이 이제 4대를 풀로 충전한 상태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면 한 20가구 정도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전기에 관한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는 전기 자동차로 굉장한 돈을 벌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죠. 근데 이 테슬라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정보통신 IT 그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만 생산하는 곳은 아닌데 이 자동차를 만들면서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요 흐름을 타면서 굉장히 이득을 얻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동차만 팔아서는 적자고요. 재밌는 건 이제 그 탄소 배출권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선생님 들어보셨죠? 탄소 배출권. 네, 그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닥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이 나라마다 그리고 기업마다 정해져 있는데 나라마다 정해져 있어서 나라에서 어떤 기업마다 전부 다 이제 할당을 해줬어요. 어느 정도만 1년 동안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넘어서는 내연기관 차들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이 탄소 배출의 허용치를 훨씬 넘어서겠죠. 그런데 이렇게 테슬라처럼 친환경 자동차만 만들어내면 탄소 배출을 그닥 많이 안 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탄소 배출권을 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탄소 배출권을 많이 팔아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보통 한 4조 정도 거의 그만큼 팔 정도로 많이 팔고 있어서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면 뭐 환경도 좋아지지만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중국의 니오라고 하는 이 친환경 전기차죠. 전기 자동차인데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웨이라이 자동차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니오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인데 이곳은 이제 뭐 테슬라처럼 혁신적인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특이한 방식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하우스 같은데 안에 이제 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배터리를 바꾸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처음에 살 때 배터리 없이 이제 선택이긴 하지만 배터리 없이 전기차 그 차체만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니오 하우스라고 하는 여기서 배터리를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하는데 사실 그 우리 친환경차 살 때 살짝 저도 고려되는 게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배터리 하우스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단 3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것보다 사실 조금 더 빠른 시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니즈를 이제 느끼느냐, 시간에 따른 니즈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 변화를 많이 추구할 것이다라는 데 두고 이 그 니오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냈는데 여기도 굉장히 핫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배터리를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일 먼저 시행했다고 이제 전기 자동차 중에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 우리 전기 자동차 말고 수소 전기 자동차가 있죠. 수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 수소 탱크가 있고 이 안에 수소를 채워 넣죠. 그리고 나서 배터리와 이제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배터리와 모터가 돌아가는 구조인데 여기는 아마 이제 넥소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넥소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필터가 있어서 여기 그림 보시면 필터가 있어서 산소가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 수소 탱크에 산소가 만나서 에너지가 이제 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배출이 되는 게 뒤로 물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배출이 되면서 여기서 들어온 공기가 이제 일부 배출이 되면서 깨끗한 공기로 배출이 된대요. 그래서 이 약간 공기청정기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니까 수소 자동차도 이제 굉장히 좋은 자동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수소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기후위기 대응 사례로 자동차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자동차 말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표출 시스템이라고 우리 그 실제로 기후와 관련돼 있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국립기상과학관에서 우리 기상청에서 이제 날씨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기후 변화와 관련돼 있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100년간
100년간의 자료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기존의 다른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됐거나 아니면 기후 대응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보면 대부분은 다 과거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로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이긴 한데 여기에 기반은 지리정보 시스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데 실제 여러분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인터넷에서 또 접속을 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여기 화면은 직접 들어가서 해본 건데 저는 62년 궁금한 게 2062년 9월 1일이 궁금해서 한번 그 날짜를 치고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풍속이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약간 구글 어스 같은 그런 형태로 해보실 수 있어서 이제 사용을 해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뭐 축소도 되고 뭐 내가 원하는 지역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영국에서 영국 기상청에서 제공해준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뿐만 아니라 풍속, 뭐 어떤 그 해류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극 빙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런 이슈들까지 그리고 미세먼지까지도 자세히 표현을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 만한 그러니까 참고로 기후와 관련돼서 정보를 가질 때 한번 볼 만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그는 뒤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그 기후와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서 다 제공을 하지 않고요. 그 각각 다 다른 분야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그 GIS를 적용해서 아까 앞서서도 그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도 그 산림청에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도 그 GIS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제공을 해주고요. 재해 위험 지구라고 해서 어떤 재해가 일어날 위험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들은 국민재난안전 포털이라는 곳에서 또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림청에서도 이제 산사태 예보 같은 것들은 이렇게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곳에 숲이 얼마나 있는지, 산지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제작을 해주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산사태가 어떻게 될까 예보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본 건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주의보만 발령돼 있고요. 실제로 그 어떤 예측 정보가 경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자체 그곳이 이제 속해 있는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군 그리고 구청 이런 데서 산사태 위험주의보를 발령을 해주고 경보까지 발령을 해주고 이제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사례는 아닌데요. AT&T라고 굉장히 큰 세계적인 통신 회사는 알고 계시죠? AT&T라고 하는 통신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GIS 기술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 맵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기후 관련된 스마트 맵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여기 보여지는 것들은 뭐 왼쪽에 보시는 것들, 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그 AT&T는 원래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통신 회사라서 자기네들이 그 가지고 있는 기지국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기지국이나 아니면 그 통신을 쏘아주는 이런 장비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뭐 산세타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까 하는 마음에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거를 미리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데이터를 오픈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파생이 돼서 다른 업체들이 이 기후 대응과 관련돼 있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유용한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지구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런 것들 온도를 보여주는 거지. 이게 빨갈수록 온도가 진한 건데 그 지구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거를 보여주는데 그냥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자기네는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기술만 가지고 있어서 미국의 그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아르곤 국립 뭐 연구소라고 하는 곳과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다 받았어요. 어떤 데이터까지 받았냐면 이제 지리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홍수나 비가 왔을 때 뭐 이렇게 그 밑에 그러니까 지하 자원이라는 지하라든가 이런 쪽에 구멍이 생길 거냐 아니면 뭐 얼마나 침수가 될 것이냐 이런 자료들을 다 받았어요. 그게 몇 미터에 보통 비가 어느 정도 내렸을 때 지역마다 그 깊이가 어느 정도로 깊어지는지 지하에 이런 자료까지 다 받아서 그 지역에 만약에 이제 예측이 된다. 많이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태풍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이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정확한 자기네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보통은 이런 시스템을 보여줄 때 이런 모델링을 보여줄 때 보통 한 10km에서 12km 정도에서 블럭을 이렇게 보여준대요. 예측을 해주는데 여기 AT&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4개 주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상세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200m까지 보여주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촘촘하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네 인프라를 그 홍수가 나거나 침수가 잘 되는 지역에 200m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 거길 피해서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하다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점차 기후에 심각해지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후는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기후 재난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회복을 일어났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설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GIS 기술과 여기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한 이제 지자체 주민들이 기후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게 그 영향이 얼마나 일생생활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시뮬레이터를 보여주는 것을 개발해서 또 제공을 하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계속 파생을 시키면서 기후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쪽에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같은 이런 거대한 IT 글로벌 기업들이 에너지를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환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구글이라고 이제 영문으로 써 있죠. 구글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보면 다 이게 태양광 설비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제 풍력 발전, 바람이 많은 곳에서 풍력 발전을 해서 구글이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이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해서 100% 이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글에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건 아니고요.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태양광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100% 에너지를 전환하겠다라고 해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사실 굉장히 제일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이터 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사용되는 그런 전기들도 모두 여기서 충당이 된다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애플입니다. 애플 본사인데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구글과 더불어서 본사에서 사용하는 전기뿐만 아니라 이제 2018년부터 계속 연결이 돼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애플 스토어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로 인해서 이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력을 사용하는 곳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100%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여기 그 애플의 요 본사 여기도 우주선처럼 생겼는데 태양광 설치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또 미국의 이제 폐수장 있어요. 폐수 처리장. 거기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가 있는데 그걸로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쓰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새로 만들 때 스코틀랜드 그 바다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풍력하고 풍력 발전, 바다니까 풍력 발전하고 그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 그 터빈을 이용해서 전력을 거기서 직접 공급을 받아서 데이터 센터에서도 100%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급을 받고 있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모두 이렇게 에너지를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에 불필요한 포장재를 이제 제거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품 배송 같은 것들도 이제 드론과 전기차를 많이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 드론이나 뭐 자율주행이 되는 그런 자동차, 전기차를 이용할 때는 가장 짧은 거리, 최단 거리로 배송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배송 스테이션을 배치하면 그만큼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미국 기업인데요. 아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여기는 주로 이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선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미국 내에 있는 주택들이 이렇게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보다 이제 이런 그 태양광 주택을 많이 만드는 곳은 햇볕이 굉장히 미국에 보면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특히 뜨거운 뭐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서 그런 데서 많이 이런 태양광 주택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로 이제 이 집들의 에너지를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단독주택을 비롯해서 이제 모든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의무화되고 있어서 이제 여기서는 태양광 패널만 자기네가 만들 수 있고 다른 그 저장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터리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술이 없어서 우리나라 이제 LG 그 화학하고 같이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받아서 이제 이런 것 태양광을 이용해서 패널을 이용해서 저장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같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건축물을 만드는 기업들도 IT에 속속 IT 기술로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예로 가지고 왔고요. 또 재생에너지 건축물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몇 곳이 이제 생겼는데 그 대표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승인 여기는 아예 국토교통부에서 인증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 인증제 중에 제일 1호 첫 번째로 인증을 받은 곳이에요. 제로에너지 건축물 LG 신큐 홈이라는 이름인데 여기는 이제 작년부터 작년 아니고 2017년부터 이런 인증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 건축물은 되게 그냥 예쁘죠. 예쁜데 판교에 만들어져 있어요. 판교.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 1등급이라고 하면 이 주택에서 사용한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100% 자립률이 100%로 가능하다라는 이 주택에서 나오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태양광으로 이제 옆에다가 뭐 지붕에도 붙이고 앞부분에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여기도 에너지가 그냥 햇빛이 들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장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장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력을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민간 건축물도 한 2025년 정도 되면 제로 에너지화 되어 있어서 그렇게 건축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보통 이제 큰 건물들 있죠. 큰 건물들 한 200평 정도 되는 건축물 이상은
모두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2030년부터 지어야 한다고 이렇게 의무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택들은 그 단열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원래 단열 이런 것들을 신경 썼잖아요. 새어나가지 않도록 에너지가. 그런데 단열뿐만 아니라 단열은 최대화하고 그다음에 냉난방 설비랑 그다음에 열회수 뭐 환기 장치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이런 설비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최대화해서 이제 새어나가지 않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까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많이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다고 달라 보이지는 않죠. 저는 이 건물이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 기술이 이제 상용화가 완전히 된 건 아니고요.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서 되게 핫해서 이제 저는 좀 넣어봤는데 스마트 소재로 기온 변화에 감응하는 건물 외피 모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어요. 이거는 아직 건축물로 뭐 실제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거라 생각되는데 이거는 소재 기술과 보통 이제 소재라고 하면 IT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소재 기술과 4D 프린팅 기술이 같이 접목이 된 형태예요. 그래서 기존 우리 3D 프린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4D 프린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주로 재료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형상기업 합금이라든가 뭐 형상기업 재료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기억하고 있는 재료인데 3D에다가 시간이 플러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D라고 하는 거는 시간은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에 따라서 얘는 변형을 하는데 건물 자체가 그냥 나중에 보면 이제 스스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사에서 아마 접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식물의 그 기공 있잖아요. 식물이 뜨거운 날도 광합성을 하면서 죽지 않는 이유는 온도 조절을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기공을 통해서 잎사귀나 줄기에 보면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이제 뭐 열을 내보내고 이렇게 빛과 그 습도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숨쉬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연상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막에서도 뭐 선인장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증산작용하면서 숨쉬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모사해서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스마트 소재이지만 고온에서 일정 부분 있으면 얘가 왼쪽에 있을 때는 그냥 적정한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온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막아주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햇빛을 차단을 해주면 그 안이 이제 덥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소재이고요. 그리고 쾌적한 온도가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열리게 된대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실내에서 뭐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은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햇빛이 많지 않으니까 우울해지는 사람도 많으니까 햇빛을 받아서 우울증도 없애지고 그 다음에 온도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소재를 만들었는데 이건 스마트 소재뿐만 아니라 4D라는 부분에 같이 접목이 되어 있어서 IT 대응 사례로 하나 뽑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생활과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얘는 이제 창문이에요. 창문에 붙이는 창호인데 전기도 얘가 직접 생산을 하고요. 밝기도 조절을 해줘요. 햇빛이 강할 때 조절해주고 약할 때 조절해주고. 그래서 스마트 창문인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소재를 조금 다르게 스마트 소재로 개발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창호가 아니라 태양 전지를 활용한 창호라고 해요. 그래서 빛의 밝기를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그 소자를 넣어서 색깔도 조절을 해주고요. 밝기뿐만 아니라 색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조절을 할 수 있고 습도가 높을 때 햇빛을 더 통과시켜주는 장치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이 없을 때는 조금 막아주는 장치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것도 사물 인터넷과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같이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는 스마트 창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센서들이 지금도 센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는데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센서들이 나와 있어서 이제 창과 밖에 안과 밖에 이제 벌어지는 상황을 얘가 센서가 인식을 해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하고요. 쾌적하게 이제 만약에 뭐 바깥이 굉장히 뜨겁거나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해도 이런 창호가 개발이 되면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데 조금 적절하게 온도나 습도나 조도 같은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해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에너지도 어느 정도는 단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네, 창호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한창 이제 미세먼지 많을 때 또 스마트 창호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발이 됐었는데 미세먼지 센서를 활용해서도 이 스마트 창호는 공기질이 나빠졌을 때 그렇게 공기질까지도 알아서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윈도우로도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시티인데요. 자,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이제 앞서 보셨던 뭐 자동차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모빌리티들 그리고 주택, 건물 이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서울도 아마 스마트 시티가 되면 굉장히 더 살기 더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기후 대응에 잘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 하면은 아이슬란드를 꼽더라고요. 여기는 아이슬란드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이라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TV에서 가끔 보면 이제 나왔었죠. 뭐 꽃보다 청춘이었나요? 뭐 거기서도 이렇게 여행지로 가고 영화에서도 간간히 미래 영화 나오는 곳들이 이 아이슬란드인데 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기로도 유명하지만 여기는 이제 이 나라 자체가 화산 활동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연기가 막 보이시는 것처럼 지열을 이용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산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난방도 하고 도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전체 인구의 이제 그 3분의 1 정도가 여기 사는데 아이슬란드의 수도예요. 여기가 레이캬비크라고 하는 수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발전소랑 뭐 사람이 사는 곳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IT를 이 지열에 같이 접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도시로 굉장히 유명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남방에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7월 우리가 제일 덥다고 하는 7월에도 한 11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추우니까 난방을 1년 내내 거의 한다고 봐야 되는 도시예요. 그런데도 90% 이상을 이 지열로 난방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식물들이 자라게 하려면 농작물을 키울 때 여기는 추운 곳이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때도 다 모두 지열을 이용해서 거의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100% 가까이 된다고 지열 활용도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여기는 수소버스를 이제 도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수소도 아마 거의 제일 먼저 수소버스를 운영한 그런 나라일 거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도 이제 지열을 이용해서 그냥 우리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추출해내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면 또 탄소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수소버스가 이제 지열을 먼저 개발을 해서 전기로 만들고 그 전기로 물을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분해해서 얻은 수소를 가지고 수소버스를 운행을 해요. 그래서 수소버스를 운행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앱을 통해서 보고 수소버스를 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온라인 쇼핑몰 자체도 드론을 통해서 쇼핑몰의 그런 그 물건들을 다 배송하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후 기술이라는 것들을 이제 뭐 소개한 것 말고도 굉장히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되실까요?
개발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개발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되고 있지만 이런 개발 기술이 옆으로 우리만 알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국가들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도상 국가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이제 지원을 하거나 확산시키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제 핵심 과제는 이렇게 기술을 같이 확산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핵심 과제라고 이제 꼽혀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베트남 메콩강을 위한 사물 인터넷 기반의 통합 물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여기에 고용도 창출해주고 그 다음에 저탄소 경제 구조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베트남을 지원을 하는 정책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술을 이전하고 개발하는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후 IT 개발을 해서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봤고요. 원래는 지금 아무것도 받지는 못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기라는 것을 키트를 보내드려서 그걸 같이 만들어보고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생긴 키트예요. 만들기는 굉장히 쉽고요. 네, 얘가 좋은 게 이제 보통 바람이 돌아가서 뭐 태양광으로 이용해서 뭐 LED가 켜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LED 불빛이 굉장히 작잖아요. 저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서도 쓸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반사판을 넣었어요. 반사판을 넣어서 더 밝게 볼 수 있도록 밝은 곳에서 진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키트가 발송이 일정상 안 돼가지고요. 얘를 원래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막 달리면서 이렇게 얘가 돌아가서 이제 불이 켜지는데 지금 환해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전구가 있어서 여기 반사판이 있고요. 얘를 이렇게 제가 이제 손으로 그냥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빨간 불빛이 굉장히 밝게 이게 전구는 굉장히 작은 전구지만 이렇게 반사판을 통해서 굉장히 밝은 불빛을 저녁에 내면서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LED나 이런 것들을 저녁에 달 때 보면 항상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기존의 제품들은 사다 보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그냥 이렇게 어디서든 가져가서 이제 바람이 불면 쓸 수 있는 제품이라 이렇게 붙여도 되고 자전거 붙여도 되고 뭐 이동기구 그리고 혹은 필요한 다른 곳 캠핑 뭐 이런 데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불이 밝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고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하면서 일단 아쉬운 마음에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키트가 다른 것이 이제 발송이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풍력 발전기 활용한 것 잠깐 보여드렸고요. 네, 오늘 그러면 과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